오늘 컨텐츠는 삼국지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술과 여포를 마무리한 조조가 쓱싹한 조조가 중원을 차지한 이야기까지 했었죠. 천하의 앞날을 꿰뚫어본 명언 귀 큰 놈이 제일 못 믿을 놈이다 를 남긴 여포가 죽고 고립된 원술이 원소의 밑으로 합류하려다가 제지당한 이야기로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때 원술의 원소 합류를 저지한 세력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렇죠. 조조의 명을 받은 유비가 하비성의 군사를 이끌고 주둔해서 원술의 합류를 막았다고 했어요. 그럼 유비는 왜 굳이 원술을 잡으러 하비까지 갔을까요? 조조가 딱히 장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후돈이니 조인이니 인력풀이 넘치는 조조인데 왜 어째서 뭐가 얼마나 아쉬워서 굳이 여포한테 쫓겨서 도망 온 유비까지 보냈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유비는 왜 안전하고 꿀빠는 허창의 황제 곁을 두고 굳이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로 다시 돌아간 걸까요? 그때 상황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때 유비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사 선주전, 즉 유비전의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선주전에는 조조는 친히 병사를 이끌고 동쪽을 정벌하여 서주를 도와 하비에서 여포를 포위했다가 사로잡았다. 선주는 다시 처자를 되찾고 조조를 따라 허도, 즉 허창으로 되돌아왔다. 조조는 헌제에게 표를 올려 선주를 좌장군으로 삼았고 점점 더 예우를 갖추어 대하니 출행할 때는 같은 수레에 타고 앉을 때는 같은 자리에 앉았다. 이 부분에서 조조가 유비를 얼마나 극진히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급으로 대했는지. 중앙정권의 실권자였던 조조가 같은 수레에 같은 급의 자리에 앉았다? 동급이야. 유비는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조조의 인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종 서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주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술이 서주를 지나 북쪽으로 원소에게 합류하려 하자 조조는 선주를 보내 조조의 부하장수 주령, 노초를 이끌고 원술을 요격하게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원술이 병으로 죽었다. 선주가 출발하기 전 헌제의 장인어른인 거기장군 동승이 이르길 황제의 의대를 받으니 그 속에 조공을 주살하라는 밀조가 있었다고 했다. 선주는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선주가 하비를 점거하고 주령 등은 되돌아왔다. 이에 선주는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관우를 남겨 하비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소패로 돌아왔다. 꽤 긴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비가 또 배신을 했다입니다. 여포한테 털려서 조조한테 도망친 유비를 정욱이 죽이자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받아줬더니 배은망덕하게도 원수를 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군사를 빼낸 뒤에 도망가서 서주를 낼름 삼켰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물론 앞서 여러 번 말했듯 유비가 배은망덕하고 또 인성질이 잦은 인물인 건 맞지만 정말 유비가 완전 나쁜 놈이라서 조조를 배신하고 서주를 삼키는 완전 하이리스크 전략을 선택한 걸까요? 현 세태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 중에 하나인 조조를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한 이유는 진짜로 그냥 배신을 하고 싶어서 정말 인성이 나빠서였을까요? 사실 유비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뭐가 안 되느냐? 지금을 놓치면 조조가 중국 대륙을 통일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내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가장 큰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건 원소랑 조조였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조조를 떠나 도망갈 쯤에는 원소랑 조조 간의 대립이 이미 극에 달해서 싸움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듯 조조가 협천자, 즉 헌제를 낙양에서 맞이해서 허창으로 데려올 쯤에는 조조는 원소에게 자신보다 낮은 관직을 줬다가 빠꾸 맞은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원소는 조조의 존재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정사 헌제춘추에서는 조조가 준 태위관직에 분노한 원소에 대해 원소는 자신의 반열이 태조 아래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화내며 말하길, 조조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내가 번번이 그를 구해주었다. 지금 은혜를 배신하고서는 천재를 끼고 나에게 호령하는구나 라 했다. 태조가 이를 듣고 대장군의 직위를 원소에게 양보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암묵적인 원소의 휘하 세력에서 독립한 이후로부터 사실 이 두 세력 간의 불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유비가 조조에게서 떠날 때쯤에는 그 불화로 인한 싸움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은 199년 사례지역 한해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199년 2월 한해 태수로 있던 장양이 부하 양추에게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뜻 들으면 누가 누구 뒤통수 치는 게 그렇게 드문 시기도 아니고 태수 하나 죽은 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이 한해가 대륙의 중앙 사례지방에 있는 아주 노른자위 땅이었고, 죽은 장양이라는 자는 일찍이 여포가 장막에게 합류하기 전 잠시 몸을 의탁할 만큼 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군벌이었기 때문에 이 노른자위 땅과 잔여 세력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느냐는 천하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죽은 장양은 여포랑 동양 사람이었고, 과거 여포가 흑산적을 물리쳐줘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보은하기 위해 부하장수인 수고와 양추를 이끌고 조조와 싸우는 여포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아서 보은을 하고 싶은 건 장양이고요. 그건 너고요. 장양의 부하였던 양추는 이미 망한 게 뻔히 보이는 여포보다는 조조한테 마음이 좀 기울었고, 장양의 목을 쳐서 조조에게 항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장양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의 부하장수였던 수고는 양추랑 생각이 또 달랐죠. 양추를 죽이고 조조가 아닌 원소에게 투항하고는 한해에서 원소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콩가루죠. 여포를 도우러 가던 상관을 죽여서 조조에게 투항하려던 동료를 죽이고 원소에게 투항하는 거예요. 장양은 여포를 도우러 갔다가 그 밑에 부하인 양추가 상관인 장양을 죽였고, 이 상관을 죽인 양추를 수고가 또 죽인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이 시기의 원소는 공손창과의 패권 싸움이 막바지였기 때문에 빠른 합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를 놓칠 수 없죠. 조조는 이 틈을 타서 수고를 공격해서 한해를 빼앗아 버립니다. 사실 조조는 자기한테 온다고 했던 양추가 갑자기 수고한테 죽었으니까 당연히 원래 내 몫이었던 한해를 챙기는 거지만, 원소의 입장에서 보면 바쁜 와중에 수고가 한해 땅을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숨 돌리고 보니까 조조가 그걸 뺏은 거죠. 실질적인 땅 따먹기 싸움이 없었던 원소와 조조 사이에 이 한해 사건은 전쟁의 서막이 되어서 둘은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관도대전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땅의 크기나 전체적인 군세로만 보면 조조는 아직 원소에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원소는 한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원술이 투항할 무렵 이미 공손찬을 죽이고 북방을 모두 평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술의 편지에도 나오듯이 사주를 확보하고 그 군사가 10만으로 강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간 쌓인 분노를 담아 조조를 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입니다. 뭐가? 유비가 지금이 아니면 늦겠다 라는 생각을 한 시점이요. 근데 앞의 내용이랑 좀 안 맞지 않나? 좀 이상해요. 분명
조조가 비빌 수도 없는 군세를 가진 게 원소라고 했어요. 방금 원소가 엄청 강성한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응. 사주도 이미 확보했고 북방도 다 평정했고. 근데 왜 유비는 조조가 무서웠던 걸까요? 왜 조조가 이 천하를 통일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유비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조조를 막지 않으면 조조가 천하를 통일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한 생각은 아마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원소의 진군 소식을 들은 조조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정사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 조조의 발언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때 원소는 공손찬을 병합하여 4개의 주를 차지하고 군사는 10여만으로 장차 진군하여 허도를 공격하려 했다. 조조의 제장들이 원소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자 즉 조조가 말했다. 나는 원소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어 그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소. 뜻은 크나 지략이 부족하고 겉으로 사나운 척하나 담력이 약하오. 질투심이 많고 각박해 위험이 적고 병사는 많으나 그 관리가 불분명하고 병사들은 교만하여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 비록 토지가 광대하고 양식이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바치게 될 것이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자신감일지도 모르지만 유비가 조조의 곁에 머무른 시간은 조조의 능력과 진면목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이대로는 원소가 조조에게 먹히고 만다 라는 생각이 든 순간 조조를 떠나 차라리 원소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기가 나서지도 못할 테니까요. 자기가 봤던 조조는 엄청 큰 사람이고 이대로면 완전 원소가 먹힐 테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비가 조조를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된 큰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논영회의 사건입니다. 논영회, 영웅을 논하는 회담이라는 뜻입니다. 조조와 유비가 술자리에 앉아서 묻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삼국지 속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긴장감을 주는 에피소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논영회에 대한 정사 기록을 보면 이 무렵이란 유비가 조조에게서 도망칠 무렵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렵 조공이 선주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 그러니까 유비, 사군과 나 조조뿐이요. 본초는 원소입니다. 본초 같은 무리는 좋기 여기에 낄 수 없소. 선주는 막 밥을 먹고 있다가 비절을 떨어뜨렸다. 이때 곧바로 천둥벼락이 치자 유비가 조조에게 말했다. 성인이 말하길 빠른 천둥과 거센 바람에는 필시 낯빛을 고친다 하셨으니 실로 그러합니다. 한바탕 벼락의 위세가 가히 이 정도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조가 유비를 떠본 거예요. 유비 자네는 나랑 동급이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말함으로써 유비 반응을 살핀 거예요. 둘이 술을 마신 술자리가 조조의 세력권이었기 때문에 유비는 여차하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고 이 자리는 어떻게 벼락의 도움으로 목숨은 부지했지만 다음은 얄짤없이 죽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연희에서는 위 정사의 기록에 덧붙여 조조가 묻 영웅들에 대해 유비에게 물어본 뒤에야 우리 둘만이 영웅이요 라고 했다거나 술자리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관우 장비가 나타나 칼춤을 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적기도 하지만 실제 정사에 기록된 바는 술자리의 이야기가 전부이고 심지어 이 천둥벼락이 친 부분도 주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유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조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데 마침 원술의 북진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를 핑계 삼아
군사를 받아 서주 합의군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출병에 대해서 유비를 보낸 게 유비가 원해서였는지 조조가 유비를 시켜서 보낸 건지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원술의 북진을 저지한다라는 핑계로 조조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던 유비가 먼저 조조에게 출병을 제안했고 조조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가 합의를 향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조의 책사인 정욱과 곽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조에게 찾아갑니다. 믿고 일하는 이 두 책사에게 유비를 보내면 훗날 후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진언을 들은 조조는 후회하며 유비에게 돌아오라라는 추격대를 보내지만 유비는 이미 빤스런을 했죠. 유비는 이미 도망친 뒤라 결국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수를 잡으러 떠난 유비는 원술이 병사하자 함께 온 주령을 되돌려 보내고 서주를 꿀꺽합니다. 북벌을 가야 하는 조조의 입장에서는 순간의 실수로 동쪽에 새로운 우환이 생겨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정사의 기록을 보고 한번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12월 공이 그러니까 조조가 관도에 주둔했다. 원술은 진에서 조조에게 패한 이후로 점차 곤궁해지자 원소의 아들 원담이 청주에서 사람을 보내 그를 맞이했다. 원술이 합의를 통해 북으로 가려고 하자 공이 유비, 주령을 보내 이를 요격하게 했다. 때마침 원술이 병으로 죽었다. 정욱, 곽가가 조조가 유비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조조에게 말했다. 유비를 놓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공이 후회하고 추격했으나 미치지 못했다. 유비는 동쪽으로 가기 전에 은밀히 동승등과 함께 모반했었는데 합의에 도착하자 마침내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조조에 반대하여 거병해 패에 주둔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시나요? 왜 유비가 가만히 황궁에서 잘 쉬다가 원수를 잡으러 애증의 땅 서주로 떠났는지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죠. 그럼 유비는 서주로 도망쳐서 뭘 했을까요? 앞서 말했듯 이미 유비는 조조의 측근으로 생활하면서 조조의 무서움을 몸소 느껴왔기 때문에 원소 혼자로는 조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유비는 손건을 보내 원소에게 연락해서 서로 화친하기로 하고 조조로부터 배신하는 세력들을 거두어들여 그 무리가 수만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키웁니다. 조조의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세력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조조는 유대, 왕충을 보내 유비를 공격하게 했지만 유비를 잡지 못합니다. 이에 기세등등해진 유비는 역시 삼국지 최고인성의 면모를 보이며 강약 약강을 시전하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싸움에서 패한 유대에게 설령 너희 같은 자 100명이 온다 한들 어찌 나에게 대적하겠느냐. 조공이 직접 온다면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희대의 망언을 날립니다. 이런 말 들으면 조조가 빡이 쳐요, 안 쳐요? 조조가 직접 오면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으니 그 조공이 직접 가줘야겠죠. 이 조조의 동벌, 그러니까 유비 토벌에 대해 정사에서 기록하는 바를 보면 동해군의 장수 창패가 모반하고 군현들 다수가 조공을 배반하고 선주편에 서니 그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렀고 선주는 손건을 보내 원소와 화친했다. 조공이 유대 왕충을 보내 이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건한 5년, 조공이 동쪽으로 선주를 정벌하자 선주가 대패했다. 이 무렵 조공은 관도에 위급한 일이 있어 장수들을 나누어 관도에 주군시키고 친히 병력을 이끌고 유비를 정벌했는데 당초 유비는 조공이 원소와 같은 큰 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으므로 동쪽으로 직접 오지 못하리라 여겼다. 하지만 이미 풀어둔 척후병, 즉 정찰병이 와서 조공이 친히 왔다고 말했다.
유비는 크게 놀라면서도 이를 믿지 않고 직접 수십 기를 이끌고 나가 조공의 군대를 살펴보다가 조조군의 대장기를 보자 이내 군사들을 버리고 달아났다. 자기 입으로 유대랑 왕충한테는 야, 조조가 직접 오라 그래. 니들은 한 트럭이 와도 안 돼. 를 시전해놓고 속으로는 조조는 원소랑 싸워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다 고만고만한 인성이긴 하지만 그나마 사이다 세력이었던 조조는 아, 그래, 내가 가면 모르겠어? 나를 언급했구나. 그래, 내가 가줘야지 그럼. 그게 예의지? 라면서 유비를 잡으러 왔고 유비는 그냥 꽁무니를 빼고 군사들을 버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이 유비 인성질을 보면 진짜 헛웃음이 나는 장면입니다. 인성질을 하던 유비는 결국 군사들을 버리고 달아날 만큼 급했고 여포에게서 조조가 직접 찾아다 준 부인이며 자식을 다시 조조에게 빼앗겼으며 심지어 관우 장비와도 헤어져 홀몸으로 원소 세력에게 달아나게 됩니다. 조조는 드디어 원소와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조가 유비와 싸우는 동안 원소는 조조의 뒤통수를 칠 기회를 또 한 번 잃었고 심지어 조조가 유비의 잔당인 관우를 쳐서 항복을 받아내는 동안에도 원소는 움직이지 않았으니 이 전란의 시대에 싸움의 시기와 흐름을 읽는 능력에서부터 조조와 원소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진짜 관도에서의 싸움이 시작되려 합니다. 원래는 오늘 관도의 시작을 빰 하고 열려고 했지만 이 귀 큰 놈의 인성질 때문에 다음 화로 밀려버렸어요. 역시 귀 큰 놈이 제일 못 믿을 놈이다. 이놈 때문에 한화가 늘어났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유비 때문이다. 그죠? 자, 이렇게 다음 화는 진짜 관도대전이 시작됩니다. 결과를 알아도 재미있는 삼국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